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일찍 찾아오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마을은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처마 밑까지 하얗게 차올라 봄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매서워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지만 그만큼 인심은 순박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지요. 마을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들이 사시사철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겨울이면 온 산이 은빛으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백호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곤 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오르는 길목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 강쇠와 그의 늙은 어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올라 나무를 하여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약값과 끼니를 마련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겨울이면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벽 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강쇠는 어머니가 계신 아랫목만큼은 절대로 식지 않게 하려고 밤낮으로 군부를 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며칠 밤낮으로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마을 길은 모두 끊기고 사람들은 집 안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강쇠네 집댁감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지병인 기침이 더욱 심해져 밤마다 콜록거리며 잠을 설치셨고 강쇠는 줄어가는 장작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이 그치기를 기다리기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당장 산에 오르자니 허리까지 차오른 눈과 살을 는 추위가 두려웠지만 강쇠는 결국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쇠가 채비를 마치고 살인문을 나서려는데 이웃집에 사는 김 노인이 눈을 치우다 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 노인은 혀를 차며 이복의 강쇠, 오늘 같은 날 산에 오르는 건 목숨을 내놓는 거나 다름없네. 산짐승들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씨에 어쩌려고 그러는가 하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방에 군불이 꺼지면 당장 병환이 더 깊어지실 텐데 제가 춥다고 어찌 집에만 있겠습니까? 얼른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쇠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김 노인은 그저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차가운 바람이 강쇠의 옷깃을 파고들며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눈은 무릎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라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겨웠지만 강쇠는 어머니의 따뜻한 아랫목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산을 올랐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고 가끔씩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쇠는 익숙한 길을 더듬어 마른 나무가 많은 곳으로 향했는데 온통 눈 천지락 갓감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 속에 파묻힌 죽은 나무들을 찾아내어 눈을 털어내고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던 강쇠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기 위해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공중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눈에 저만치 떨어진 눈밭 위에 무언가 희고 가느다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나 얼음 조각이겠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기묘한 느낌에 이끌려 강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뱀이었는데 일반적인 뱀과는 달리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백사였습니다. 백사는 펠리를 튼 채 꽁꽁 얼어붙어 마치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는데 이미 죽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울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무슨 병고가 생겨 밖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먹이를 찾아 헤매다 변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하얀 눈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백사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백사는 영물이라 함부로 건드리면 부정탄다는 이야기가 있어 강쇠는 잠시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고 그 작은 생명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쇠는 잠시 갈등에 빠졌는데 뱀을 구해주자니 자칫 물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그냥 두고 가자니 추위에 얼어 죽을 생명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짐승이라도 생명은 귀한 법인데 내 눈에 띈 이상 어찌 그냥 지나치겠는가. 강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백사를 집어들었습니다. 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생명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당장 뱀을 녹여줄 만한 따뜻한 곳이 마땅치 않았기에 그는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두꺼운 소못 앞뎁을 풀어헤쳤습니다. 차가운 뱀이 맨살에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강쇠는 꾹 참고 뱀을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 심장이 뛰는 따뜻한 품속에 넣었습니다. 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다시 지게를 짊어진 강쇠는 뱀이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나무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품속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점차 자신의 체온과 섞이며 미지근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강쇠는 부디 이 작은 생명이 다시 숨을 쉬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도끼질을 할 때마다 몸에서 열이 나면서 품속의 뱀에게도 온기가 전해졌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가슴팍에서 꼬물거리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또렷해지더니 이내 뱀이 몸을 비틀며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품을 열어보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던 백사가 부드럽게 몸을 풀고는 혀를 날름거리며 강쇠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뱀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의 눈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강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살았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고 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뱀은 마치 강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얌전하게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쇠는 뱀을 다시 차가운 눈밭에 놓아줄 수가 없어 바람이 들지 않고 볕이 잘 드는 바위 틈새를 찾아 마른 낙엽을 두툼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뱀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위에 내려놓으며 이곳이라면 눈보라는 피할 수 있을 게다. 날이 풀리면 다시 깊은 산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뱀은 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참 동안 머리를 치켜들고 강쇠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생명의 은인인 그의 얼굴을 기억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쇠가 다시 지게를 쥐고 발걸음을 옮길 때까지 뱀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산속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서둘러 나무 한 짐을 가득 지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지게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길을 내려오는 것은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하고 미끄러웠지만 강쇠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의 집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굴뚝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강쇠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강쇠는 마당에 나무를 부려놓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지만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는 안도하며 반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미야, 밖이 많이 춥지? 얼른 군불 떼서 방 따뜻하게 해줄게. 강쇠는 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곧장 부엌으로 나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방바닥으로 퍼져나가자 얼었던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와 함께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산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한 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강쇠는 하루 종일 고생한 탓에 노곤함이 몰려왔지만 왠지 모르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구해준 백사의 그 묘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잊히지가 않았고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던 그때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강쇠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 소리인가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져 갔고 그것은 분명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살인문 앞에 서 있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 눈보라치는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는데 강쇠는 의아해하며 몸을 일으켜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고 산짐승조차 다니지 않을 험한 날씨에 집 밖을 서성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쇠가 숨을 죽이고 문 쪽을 응시하고 있을 때 마침내 똑똑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똑, 똑, 똑.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고도 힘없는 노크 소리였는데 마치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문을 두드리는 듯 둔탁하면서도 서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쇠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산골 오두막에, 이 폭설 속에, 이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이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강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며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강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밖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뉘시기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잠시 동안의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강쇠는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이어 다시 한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간절하고 애처로운 느낌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강쇠는 용기를 내어 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고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문 밖에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떨리는 손으로 빗장을 풀고 조심스레 살인문을 열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옷은 얇디 얇아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머리카락과 어깨 위에는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지경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쇠는 너무나 놀라 말문이 막혔지만 여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에 본능적으로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쇠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검고도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인데 눈길에 길을 잃어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겠는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가늘었지만 그 울림은 강쇠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강쇠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그녀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 보였습니다. 낮에 구해주었던 뱀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눈앞의 사람은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급해 보였기에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쇠는 일단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방은 따뜻합니다. 라며 여인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여인은 감사의 인사를 할 기운조차 없는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쇠의 부축을 받아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쇠가 여인을 데리고 부엌을 지나 안방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가 훅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결에 깬 어머니가 부스스 일어나 앉으며 강쇠야, 밖에서 무슨 일이냐? 손님이라도 오신 게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강쇠는 어머니 눈길에 길을 잃은 처자가 있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너무 차서 일단 몸부터 녹여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여인을 아랫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왠지 모르게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강쇠는 그저 여인의 몸이 너무 차가워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강쇠는 서둘러 이불을 꺼내 덮어주고 따뜻한 숭늉을 가져오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은 아랫목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여전히 몸을 떨고 있었지만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손은 유난히 하얗고 매끄러워 마치 옥으로 빚은 듯 했습니다. 강쇠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물을 끓이는 사이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강쇠네 집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심술탐은 칠성이었는데 그는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강쇠네 집에서 들리는 소리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담장 틈으로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강쇠가 낯선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저 쑥맥 같은 강쇠놈이 밤중에 여자를 끌어들여? 그것도 저렇게 고운 여자를. 칠성의 눈에는 질투와 시기심이 이글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고약한 생각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동네방네 소문을 내주마. 강쇠놈이 과부인지 귀신인지 모를 여자를 집에 숨겨뒀다고 말이야. 칠성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쇠가 숭늉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여인은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떨림이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강쇠가 조심스럽게 숭늉 그릇을 건네자 여인은 가느다란 손을 뻗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살짝 스쳤는데 강쇠는 순간 낮에 뱀을 만졌을 때 느꼈던 것과 흡사한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에 흠칫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짓는 엷은 미소에 강쇠는 모든 의심을 거두고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눈보라치는 밤 강쇠의 좁은 방에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마을에 불러올 파란의 시작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동이 트자 온 세상은 눈이 부시도록 하얀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앉으며 간밤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멍하니 있었는데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오자 비로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방 안은 군부를 새로 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강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 쪽을 기웃거렸는데 어젯밤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던 여인이 어느새 말끔하게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쇠가 나온 것을 인기척으로 알았는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다소곳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밤에 귀한 잠자리를 내어주셔서 얼어 죽을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변변치 않으나마 감사의 뜻으로 아침을 지었으니 어머님과 함께 드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어젯밤의 떨림은 사라지고 맑은 옥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했으나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쇠는 얼떨결에 인사를 받고는 마당으로 나와 세수를 했는데 찬물에 얼굴을 씻으면서도 자꾸만 부엌 쪽에 시선이 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듯 유연하고 고요했습니다. 강쇠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깨우고 아침상을 들여오자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진수성찬이냐? 우리 집에 이런 재료가 있었더냐?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무국, 그리고 산에서 캔나물들이 정갈하게 묻혀져 있었는데 평소 강쇠가 차리던 투박한 밥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인은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저 부엌에 있는 것들로 손을 좀 보았을 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쇠와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 맛을 보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겨우내 잃어버렸던 입맛이 단번에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강쇠는 여인에게 앞으로의 거취를 물으려 했으나 여인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본디 북쪽의 먼 산골에서 살았으나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혈육 하나 없이 떠돌던 신세입니다. 눈이 녹아 길이 트일 때까지만이라도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집안일이라도 거들며 갚겠습니다. 여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자 마음 약한 강쇠와 어머니는 차마 그녀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딱하기도 하지. 이 엄동설 안에 여자의 몸으로 어딜 가겠느냐. 방이 좁긴 하지만 우리 식구처럼 지내다 가거라. 하며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한편 강쇠네 집 담장 너머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심술쟁이 칠성은 날이 밝자마자 입이 근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충 옷을 주워 입고 마을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마을 회관 사랑방으로 향했는데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 힘든 길이었지만 남의 흉을 보고 싶은 욕망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랑방에는 마을 남정네 몇몇이 모여 앉아 새끼를 꼬며 지난밤의 폭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칠성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고는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자네들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제 그 난리통에 강쇠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가? 칠성이 은밀한 목소리로 운을 떼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쇠의 그 숙맥 같은 놈이 글쎄 밤중에 소복 입은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였지. 뭔가 내가 똑똑히 봤어. 얼굴은 허여멀건 것이 사람 같지 않고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은 채 둥둥 떠서 들어가더라니까. 칠성의 말에 과장이 섞이자 사람들은 에이 설마 강쇠가 그럴 위인이 못 되는데 자네가 잘못 본 게지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더욱 열을 올리며 침을 튀겼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러네. 그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강쇠네 집 굴뚝에서 파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봤어. 분명 보통 내기가 아니야. 산속에 사는 여우가 둔갑해서 내려온 게 틀림없어. 그러지 않고서야 이 눈구덩이 속에 여자가 홀로 돌아다닐 리가 있나? 칠성의 이야기가 점점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변해가자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어젯밤 눈보라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여자가 혼자 다닌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칠성이 퍼뜨린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을 콴다 말고 강쇠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고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강쇠네 집에 요물이 들어왔다지. 강쇠의 어미가 병환이 깊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던데 그 틈을 타서 홀린 게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쇠네 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쇠네 집 쪽을 힐끔거리며 지나가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대문을 두드려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이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강쇠네 집은 여인이 들어온 후로 묘한 평화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름이 무엇이냐는 강쇠의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가 백주라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녀가 온 뒤로 집안일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돌아갔습니다. 다 떨어져 가던 강쇠의 옷가지들은 어느새 새 것처럼 말끔하게 기워져 있었고 부엌의 물항아리는 강쇠가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항상 찰랑찰랑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밤마다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며 강쇠는 백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쇠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기이한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팩감이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추워 매일 군부를 떼야 하는데 뒤뜰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며칠이 지나도 거의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쇠가 의아해하며 아궁이를 들여다보면 재만 남은 아궁이 속에서 여전히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와 방바닥을 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다. 나무를 넣지 않아도 불이 살아있다니. 강쇠가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갸웃거릴 때마다 백주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제가 산에서 배운 기술로 불씨를 잘 다독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칠성이 동네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강쇠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기회만 되면 백주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여자가 마루에 앉아 있잖아. 칠성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손가락질을 하자 건달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백주를 훔쳐보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바늘을 놀리는 백주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백하고 서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건달 중 한 명이 침을 꼴깍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야, 천하일색일세, 저런 미인이 이 산골에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몸을 부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형님. 뭔가 기분이 나빠요. 저 여자 주변만 공기가 다른 것 같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소름이 쫙 돋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는지 바느질을 하던 백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칠성과 건달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목덜미를 낚아채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강쇠는 비명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칠성 일행은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강쇠는 칠성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짐작이 갔기에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백주에게 괜찮은지 물었으나 백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시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백주의 그런 담담한 태도가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잠시 할 말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잡고 있는 바늘이 사람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큰 어른이자 영적인 기운을 볼 줄 안다고 알려진 왕할머니가 강쇠네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할머니는 평소 마을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도전 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와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눈길을 걷던 왕할머니는 강쇠네 대문 앞에 이르러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찌푸려진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고
코를 킁킁거리며 대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음식 냄새도 사람 사는 냄새도 아닌 비릿하면서도 축축하고 냉랭한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나 맡을 법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고? 사람 사는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기운이 서려 있구나. 왕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두드리며 큰 소리로 강쇠를 불렀습니다. 강쇠야, 안에 있느냐? 썩 나와 보거라. 방 안에 있던 강쇠는 왕할머니의 호통 소리에 화들짝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추운데 어찌 여기까지. 강쇠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지만 왕할머니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강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네 얼굴에 사기가 가득하구나.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어. 강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니요. 갈 곳 없는 불쌍한 처자를 잠시 거두었을 뿐입니다. 왕할머니는 강쇠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불쌍하다고 다 거두면 제명에 못 죽는 법이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냉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야. 산짐승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유물일 게다. 왕할머니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 끝으로 대문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장 내보내거라. 이 마을에 화를 불러오기 전에 내 손으로 내보내야 한다. 밤이 되면 그것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니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할머니는 품속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하나를 꺼내 강쇠의 손에 쥐어주며 대문 기둥에 붙여두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쇠는 엉겁결에 부적을 받아들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갬수조차 없었습니다. 왕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그녀가 남긴 경고는 강쇠의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대문 앞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왕할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칠성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니까. 왕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야.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마을 전체가 부정탈 거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섞인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강쇠에게 꽂혔습니다. 강쇠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쇠의 등 뒤로 방문 틈으로 그를 지켜보는 백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강쇠는 백주를 참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왕할머니가 왜 다녀가셨는지 물었지만 강쇠는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백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서늘한 바람이 일렁이는 것 같아 강쇠는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온 왕할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정말로 백주가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구해준 생명에 대한 연민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강쇠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칠성은 낮에 겪은 공포를 분노로 바꾸어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강쇠놈이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방에 모인 사람들은 술기운을 빌려 칠성의 말에 동조했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강쇠네 집으로 몰려가 단판을 짓기로 결의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강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누워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어머니가 주무시고 아랫목에는 백주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백주의 고요함이 예전에는 편안함으로 느껴졌으나 지금은 섬뜩한 적막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쇠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 백주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하얀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백주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강쇠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강쇠는 그녀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받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강쇠는 심장이 땀을 듯한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백주는 그저 잠꼬대였던 것처럼 다시 스르르 눈을 감고 고요한 숨소리를 내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이미 그녀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그 형형하고도 이질적인 빛을 잊을 수 없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때문에 이불 속에서도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주무시는 어머니의 숨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지만 강쇠에게는 그 평온함이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더욱 불안감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이 기이한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막상 백주의 창백하고도 가련한 얼굴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동창이 밝아오고 아침 햇살이 문창오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자 밤새 짓눌려 있던 공포는 조금 옅어졌지만 의구심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강쇠는 짐짓 자는 척하며 실눈을 뜨고 백주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역시나 사람이 몸을 일으키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불을 걷고 팔을 짚으며 일어날 터인데 백주는 마치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듯 소리 없이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그 움직임에는 뼈와 관절이 부딪히는 둔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그림자를 훔쳐보았는데 아침 햇살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길게 늘어지며 사람의 형상이 아닌 거대한 뱀이 댄일을 튼 듯한 모양으로 일렁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백주가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짓는 소리가 들려오자 강쇠는 그제야 몸을 일으켜 앉았는데 밤새 식은땀을 흘린 탓에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 할머니가 주신 부적을 꺼내 손에 꽉 쥐어보았지만 어머니의 병환이 거짓말처럼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그녀를 내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신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얘야, 강쇠야. 백주 아가씨 덕분에 내 몸이 날아갈 듯 가볍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연신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혈색이 전에 없이 맑아진 것을 보며 강쇠는 백주가 유물이라 해도 해를 끼치는 존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집 밖의 상황은 강쇠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제 겪은 공포를 안갚음이라도 하려는 듯 아침 일찍부터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에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그 여자가 눈을 부릅뜨자 내 몸이 마비된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어. 그건 사람의 눈이 아니야. 저승사자의 눈이지. 라고 침을 튀기며 떠벌렸습니다. 안악들은 칠성의 말에 겁을 먹고 물동이를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야기는 살이 붓고 부풀려져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쇠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바람에 날려온 강쇠네 집 지푸라기조차 불길하다며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청년 몇몇이 칠성의 선동에 넘어가 몽둥이와 낫을 들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그들 앞에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거야. 왕 할머니도 경고하셨잖아.
오늘 밤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 유물을 몰아내야 해.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강쇠를 아끼던 몇몇 어르신들이 말려보려 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집단적인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강쇠네 집을 향한 적대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에 갇혀 있다시피 한 강쇠는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살벌한 기운을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나가 장작을 패는 척하며 동태를 살폈는데 담장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싸늘하고 매섭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쇠는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주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보고 있었는데 아궁이 속에는 장작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퍼런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쇠가 인기척을 내자 백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슬프고 처연하여 강쇠는 준비했던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백주 낭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쇠가 어렵게 입을 떼자 백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세요. 도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쇠는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하며 마을 사람들이 낭자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낭자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백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궁이의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오직 도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정체가 무엇이든 저는 결코 도련님과 어머님께 해를 끼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비치는 모양입니다. 백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고 강쇠는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낭자에게 큰 은혜를 베푼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눈길에 쓰러진 이를 하룻밤 재워준 것뿐인데 강쇠가 의아해하며 묻자 백주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인연이란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속에서도 맺어지는 법입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이 닿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이리 오너라. 강쇠야, 썩 나오지 못할까? 하는 칠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화들짝 놀라 밖을 내다보았는데 대문 틈으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날이 저물자마자 칠성과 마을 사람들이 작당하고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붉은 횃불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일렁였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마당 안까지 길게 드리워져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무슨 일이냐며 불안한 목소리로 강쇠를 찾으셨고 강쇠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형님들, 어르신들, 밤중에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다들 진정하시고 말씀으로 하시지요. 강쇠가 대문을 가로막고 서서 외쳤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말은 필요 없다. 내 놈이 요물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것이다. 썩 비켜라. 저 안에 있는 요물을 끌어내 불태워야 마을이 산다. 칠성의 선동에 흥분한 사람들은 옳소, 요물을 끌어내라 라고 소리치며 대문을 밀치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강쇠는 필사적으로 대문을 몸으로 막아섰지만 수십 명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는 찰나 부엌에서 백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주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조차 일순간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백주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더욱 창백하게 빛났고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허공에서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칠성은 짐짓 용기를 내어 적이 나왔다. 저 요물을 잡아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주는 강수의 곁으로 다가와 그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어찌하여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십니까? 제가 떠나면 그만인 것을 이다지도 험한 꼴을 보이셔야 합니까? 백주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마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기가 죽지 않으려 악을 쓰며 대꾸했습니다. 시끄럽다. 내년이 꼬리를 감추고 사람 행세를 하는 뱀이라는 걸 다 안다. 네가 우리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오기 전에 없애버려야 해. 칠성의 입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강쇠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자신의 예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쇠는 백주를 돌아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낭자, 정말입니까? 칠성 형님의 말이 사실입니까? 백주는 강쇠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맹세코 도련님을 해치려 한 적은 없습니다. 백주의 고백에 강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고 구해주었던 그 작은 생명이 바로 눈앞의 여인이라니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기세가 등등해져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것은 유물이다. 당장 불을 질러라. 라고 외치며 횃불을 든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마당으로 난입하자 강쇠네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부엌 쪽으로 던지려 했고 다른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강쇠는 정신을 차리고 백주 앞을 가로막으며 안 됩니다. 멈추시오. 비록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강쇠가 사자처럼 포효하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흥분한 군중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비켜라. 너도 저 요물과 한통속이냐? 라며 강쇠를 밀쳐냈습니다. 강쇠가 바닥에 나뒹굴자 백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색으로 빛나기 시작했고 입에서는 쉬익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칠성도 횃불을 떨어뜨리며 엉덩방아를 태웠습니다. 백주의 몸 주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녀의 그림자가 마당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게 커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거대한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백주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강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본래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히 나의 은인에게 손을 대다니. 너희들의 어리석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백주의 목소리는 이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 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소리처럼 웅장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마당에 피어오르던 횃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렸고 주위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백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광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칠성은 너무 놀라 입만 뻥긋거릴 뿐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강쇠는 바닥에서 일어나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앞섰습니다. 자신의 품속에서 죽어가던 그 작은 생명이 이토록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다니.
그리고 그 존재가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백주 낭자, 진정하십시오. 제발 사람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강쇠가 간곡하게 호소하자 백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분노로 일렁이던 그녀의 눈빛이 강쇠와 마주치자 다시 부드럽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그녀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강쇠를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쇠야, 무슨 일이냐? 밖에 불이 났느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백주는 그런 강쇠의 마음을 읽은 듯 슬픈 미소를 지으며 강쇠에게 텔레파시처럼 소리 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제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주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서슬퍼런 눈빛을 보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어둠 속에서 백주의 하얀 옷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강쇠는 이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가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의 절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 결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어 이 기묘하고도 슬픈 현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마당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방금 전까지 횃불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마을. 사람들은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백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광채와 위압감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만이 비겁하게 뒷걸음질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멍하니 백주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모습은 분명 두려운 존재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슬프고도 따뜻하여 그가 산에서 구해주었던 그 작은 생명의 눈망울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고 강쇠는 비로소 그녀가 사람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음에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백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그녀가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쌓인 눈이 사르르 녹아내리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마을 사람들, 특히 가장 앞에서 선동했던 칠성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 믿느냐. 너희는 내가 사람의 형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치려 들었으나 정작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꾸민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백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듣는 이들의 귓가에는 마치 산이 울리는 듯한 깊은 공명음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고 그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산속에서 수백 년을 수련하며 하늘로 오를 날만을 기다리던 백사였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서람풍을 만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를 살려준 이가 바로 여기 있는 강쇠 도련님이다. 백주는 강쇠를 돌아보며 눈빛을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짐승인 나조차 은혜를 알기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준 그 따뜻한 품을 잊지 못해 목숨을 걸고 이곳에 내려왔다. 헌데 너희는 같은 사람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시기하고 모함하며 죄 없는 이를 궁지로 몰아넣었으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도리란 말이냐. 백주의 준엄한 꾸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고 여기저기서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꼬임에 빠져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강수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밖에 소란스러움에 놀라 나오신 것이 분명했으나 평소 같았으면 부축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었을 뿐이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 계신 모습에 모두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의 기이한 광경에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백주를 알아보고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널 해코지 하려던 게냐? 어머니는 백주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듯, 오직 백주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백주의 몸을 감싸고 있던 서늘한 안개가 걷히고 그녀의 눈동자도 다시 검고 맑은 사람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주는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무도 어머니와 도련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백주의 목소리는 다시금 예전의 상냥한 며느리 같은 어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는데 특히 어머니의 혈색이 갓 피어난 복사꽃처럼 붉고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기침병으로 다 죽어가던 노인이 며칠 사이에 저토록 정정해진 것은 인간의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백주가 재앙을 몰고 온 유물이 아니라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고 병을 고쳐주는 신령한 존재임을 깨닫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산신령님을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구나. 칠성은 분위기가 반전되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백주의 눈은 매섭게 그를 쫓았고 그녀가 손을 가볍게 휘젓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칠성의 발목을 휘감아 그를 마당 한복판으로 내동댕 잊혔습니다. 네 이놈, 네 혀끝에서 나온 독이 온 마을을 병들게 하고 선량한 사람을 해칠 뻔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백주의 호통에 칠성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칠성의 추태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조차 혀를 차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평소 그의 심술에 당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며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천벌을 받을 뻔했어.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백주는 차가운 눈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너를 벌하여 목숨을 거둘 수도 있으나 도련님의 집 마당에 더러운 피를 뿌리고 싶지 않아 살려두는 것이다. 허나 네가 지은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네 입에서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혀가 불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니 평생 입을 다물고 참회하며 살아라. 백주가 칠성의 입 쪽으로 손가락을 튕기자 칠성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공포와 고통에 질려 대굴대굴 구르다가 엉금엉금 기어서 대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 수군거렸고 다시는 그가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소란의 주동자가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별을 앞둔 슬픈 평온이었습니다. 백주는 강쇠와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도련님,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인간과 이물, 이운, 한 지붕 아래 오래 머물 수 없는 법. 제가 더 머물면 도련님의 양기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백주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막 살만해졌는데 어딜 간다는 말이냐? 그냥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강쇠 역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백주는 이미 그들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강쇠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백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정말 가는 것입니까? 부디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 낭자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강쇠의 간절한 호소에도 백주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마음은 굴뚝 같으나 천륜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 도련님은 평생 장가를 들지 못하고 대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아름답습니다. 백주는 품속에서 하얀 구슬 하나를 꺼내 강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구슬은 영롱한 빛을 내뿜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수련의 정수가 담긴 여의주 조각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어머님의 병환이 다시 도지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도련님의 앞길에도 늘 밝은 빛이 비출 것입니다. 부디 저를 잊지 마시고 훌륭한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보답입니다. 백주의 말에 강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마친 백주는 천천히 뒷걸음질 쳐 마당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발끝에서부터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며 형체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신령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쇠 도련님,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백주의 마지막 인사가 바람결에 흩어지자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줄기 하얀 연기만이 남아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연기는 밤하늘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다가 밝은 보름달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마치 용이 되어 승천하는 듯한 그 장엄한 광경에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에는 백주가 남기고 간 은은한 향기만이 남아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가, 불쌍한 내 아가 하고 백주가 사라진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오열하셨고 강쇠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백주가 떠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강쇠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강쇠야,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귀신을 씌었었나 보네. 자네 보기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먼. 촌장 어르신이 대표로 사과를 건네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칠성 농냄에 넘어가서 큰 실수를 했어. 이 은혜는 우리가 두고두고 갚음새. 강쇠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백주낭자도 여러분을 용서하고 갔으니 저 또한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강쇠의 넉넉한 마음씨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며 어지럽혀진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이 떨어뜨리고 간 횃불과 돌멩이들을 말끔히 치우고 넘어진 장독대를 바로 세워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제일처럼 나서서 강쇠네 집을 정돈해 주었는데 이는 백주가 남기고 간 교훈이자 화해의 몸짓이었습니다. 강쇠야, 내일날 밝으면 우리가 쌀이랑 고기 좀 가져올 테니 어머님 몸보신 좀 시켜드려라. 그래, 우리 집 씨암탉이라도 잡아야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담을 건네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강쇠네 집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쓸쓸함과는 다른 어딘가 꽉 찬 듯한 충만함이 깃든 고요함이었습니다. 강쇠는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어머니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백주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훈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 앉아 백주가 머물던 자리를 쓰다듬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었다. 짐승이라 해도 사람보다 낫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강쇠는 백주가 준 하얀 구슬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을 보고 있자니 백주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백주 낭자는 떠났지만 우리 곁에 남긴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되찾아 주셨고 마을 사람들의 오해도 풀어주셨으니까요.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강쇠는 부엌으로 나가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자 긴장이 풀리면서 노고남이 몰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다시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주가 산으로 돌아가며 부르는 노래처럼 들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의 이불을 받으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강쇠의 눈앞에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뱀, 눈보라치는 밤의 방문, 따뜻했던 밥상, 그리고 신비로운 이별까지. 강쇠야, 자냐?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깨어 있습니다. 강쇠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안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산에 가서 백주 아가씨가 좋아할 만한 곳에 재라도 한번 올려야겠다. 가는 길 배고프지 않게 말이다. 강쇠는 빙그레 웃으며 네, 그렇게 해요, 어머니. 제일 좋은 쌀로 밥을 지어서 가지고 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모자는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는 백주가 남기고 간 상서로운 기운이 스며들어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처럼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비쳐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쳤던 사건들은 모두 지나가고 이제 남은 것은 두 모자의 평온한 일상과 가슴 깊이 간직될 아름다운 추억뿐이었습니다. 강쇠는 손에 쥔 구슬을 꽉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귀한 인연을 평생 잊지 않고 백주 낭자가 바라는 대로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면 그때는 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겠노라고. 그렇게 산골 마을의 외딴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격렬했던 밤이 지나고 산골 마을에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간밤의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내리쬐어 마당에 쌓인 눈 위로 보석 같은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뻐근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는데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가 더 이상 차갑거나 매섭게 느껴지지 않고 상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치 백주가 떠나면서 마을 전체에 덮여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을 모두 거두어간 듯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청량한 공기를 마셨고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듯 마당 한 구석에는 아직 녹지 않은 하얀 서리가 신비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도마지라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쇠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아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강쇠야, 잠은 잘 잤느냐? 내 몸이 이리도 가벼운 것이 참으로 신기하구나. 평생 달고 살던 기침이 뚝 떨어지니 날아갈 것만 같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손을 놀려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셨고 강쇠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백주가 남기고 간 기적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두 모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떠나간 백주를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강쇠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질을 시작하려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서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쌀자루나 달걀꾸러미, 잿감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횃불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들이닥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더니 강쇠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강쇠야, 우리가 자네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귀한 손님을 몰라보고 내쫓으려 했으니 천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 강쇠는 어르신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다 지난 일입니다. 백주 낭자도 화를 풀고 갔으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강쇠의 너그러운 말에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어있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제 우리가 망가뜨린 대문이랑 담장부터 고쳐주세. 하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정들은 연장을 챙겨와 삐걱거리는 대문을 튼튼하게 손보고 안악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살림을 거들며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강쇠네 집 마당은 순식간에 활기가 넘치는 잔칫집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귀한 음식 재료들로 마당 한편에는 큰 솥이 걸렸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이웃집 김노인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전화위복이라더니 그 백사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 인심이 다시 살아났구먼. 사람들은 김노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강쇠네 집에 찾아왔던 백주를 이제는 백주아씨라 높여 부르며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사람들 틈에 섞여 웃으면서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한 하얀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백주를 생각했습니다. 한편 마을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칠성은 그날 이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집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며 말을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혀가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끙끙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백주아 씨가 내린 벌이라 여기며 혀를 찼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는 말을 그리 밥 먹듯이 하더니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게지. 칠성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거나 위로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재앙을 부르기도 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자 강쇠네 집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밭일도 거뜬히 해내셨고 강쇠가 하는 일마다 술술 풀려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습니다. 강쇠가 산에서 해오는 나무는 질이 좋아 장터에서 제일 먼저 팔려나갔고 텃밭에 심은 채소들은 거름을 주지 않아도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백주아 씨가 주고 간 여의주 조각 덕분이라며 부러워했지만 강쇠는 그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복을 지켜나갔습니다. 강쇠는 틈날 때마다 백주를 처음 만났던 산속 바위 틈을 찾아가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촌장 어르신과 왕 할머니가 중매쟁이를 앞세워 강쇠네 집을 찾았습니다. 강쇠야, 이제 살림도 폈고 어머님 건강도 좋으시니 장가를 들어야지 않겠느냐. 옆마을에 아주 참하고 부지런한 처자가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호감을 가지고 있다더구나. 강쇠는 쑥스러워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어머니는 그렇고 말고 우리 강쇠 장가가는 걸 보는 게 내 남은 소원이라네 하시며 반색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맞선을 본 강쇠와 처자는 서로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조촐하지만 뜻깊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색 씨는 마음씨가 곱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강쇠네 집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백주가 떠나면서 강쇠에게 했던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라는 당부가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강쇠는 밤마다 아내에게 백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눈치가 아니라 오히려 신기해하며 그분이 우리 부부를 맺어주신 은인이시군요. 앞으로 제사 때마다 그분을 위한 상도 따로 차려야겠어요. 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강쇠는 지혜롭고 착한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쇠네 집 마당에는 아이들 서너시 뛰어놀며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어머니는 증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만수무강을 누리셨습니다. 강쇠는 이제 어엿한 마을의 중년 가장이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쇠를 찾아와 상의했고 강쇠는 언제나 넉넉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강쇠의 집은 마을에서 복이 들어오는 집으로 불리며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 번씩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다시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강쇠네 가족은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동지 팥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10년 전 그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창호지 문을 굳게 닫은 방 안은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하얀 뱀을 구해준 이야기 또 해주세요.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옛날 신비로웠던 백주 아씨의 이야기를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빙그레 웃으며 화로의 불씨를 뒤적였고 아내는 밤이나 고구마를 구워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얀 뱀은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었단다. 그리고 착한 강쇠에게 복을 내려주어 우리 식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지. 그러니 너희들도 짐승 한 마리, 풀 한 폭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단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마당 한가운데 왠지 모를 익숙하고 따뜻한 기운이 잠시 머물다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백주 낭자, 고맙소. 부디 그곳에서도 평안하시오. 강쇠가 문을 닫고 들어오자 방 안의 온기는 더욱 포근해졌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고 아내는 남은 바느질감을 정리하며 강쇠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등잔볼이 은은하게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렵거나 기이한 모양이 아니라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쇠도 아내의 옆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강쇠의 눈꺼풀은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복을 얻고 진심 어린 용기로 가정을 지켜낸 강쇠의 이야기는 이 산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강쇠네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단잠을 자는 이들의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하얀 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복이 소복이 쌓이기를 바라며 이야기꾼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